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혼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더 끔찍한 건이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1명은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준비는커녕 생각조차 해본 적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나는 요양원 갈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산다고요?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요양원에 간다고요? 건강할 때는 못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할 때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후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다고요? 혼자 쓰러져서 사흘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마지막입니까?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3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도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숨은 쉬지만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늙는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혼자가 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은 지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사니까 작은 집 하나 하면 된다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안전하겠다고. 전부 틀렸습니다. 작은 원룸은 감옥이 되고 시골집은 고립이 되고 실버타운은 자유를 빼앗깁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은 새 꽃. 이건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혼자여도 인간답게 존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고립이 되고 고립은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혼자여도 풍요롭고 혼자여도 연결되고 혼자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곳만 기억하십시오. 이 3곳 중 하나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진짜 중요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독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디서 사느냐에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혼자 사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3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3세의 남편을 먼저 보낸 윤정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강원도 산골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거일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일이 없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장 보러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했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가슴 통증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혼자만 있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의 아내를 먼저 보낸 김동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고급 실버타운 입주를 권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관리받는 게 안전하겠다 싶어 할아버지도 동의했죠. 입주비로 5천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응급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처음 2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규칙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 식사, 오전 10시 운동, 오후 20 프로그램, 저녁 6시 식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굴 만날지 아무것도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노인들만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이들도 웃음소리도 활기도 없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병원, 약, 혈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결국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죽기 위한 곳이지 살기 위한 곳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1세 남편과 사별한 박순옥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곳을 답사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서울 외곽복지관 근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 공원까지 3분, 마트까지 10분. 15평짜리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갑니다. 8시부터 요가 수업을 듣고 11시에 복지관 식당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도시락 1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천천히 산책합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친구들과 번갈아 집에서 차를 마십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요. 집은 작지만 삶은 오히려 더 넓어졌어요. 세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고립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었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울증과 공포 그리고 결국 그곳을 떠나야 하는 실패였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안전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규칙과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았지만 세상과 관계 맺으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매일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구조입니다. 환경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입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간섭, 타인의 기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하지만 노년에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재가 진짜 지옥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지옥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관계 맺으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 연구가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미국 분리검영대학교 연구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7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습니다. 이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비만보다 위험하고 운동 부족보다 치명적이고 고혈압보다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사회적 관계 탄탄한 노인은 건강 수명이 평균 10년 더 길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웃는 경험,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뇌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입된 상태에서 사는 노인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실제로 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는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모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가 계속 성장합니다. 70세, 80세에도 뇌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보편적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건 비단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통계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는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년 더 길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가 남습니다. 70대 이상 여성 중 절반 이상이 홀로 삽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4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살게 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사는 사회. 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일본을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노인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지지하며 외롭지 않게 늙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호게베이크라는 치매 마을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이 자유롭게 살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동체입니다. 덴마크에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세대 통합형 마을이 있습니다. 노인, 청년 아이들이 함께 살며 서로 돕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연결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딱 3곳. 바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매일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곳,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곳 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한 곳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해답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첫 번째 꽃입니다. 복지관 도보 10분 거리 15평에서 25평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게 왜 최선의 선택일까요? 먼저 크기가 중요합니다.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고 외로움만 커집니다. 빈 방을 보면서 배우자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물건 놓을 곳도 없고 손님 초대할 공간도 없습니다. 15평에서 20평이 정도면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 혼자 살면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크기입니다. 청소하기도 부담 없고 관리비도 적당하고 외롭지도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이 핵심입니다. 복지관은 혼자 사는 노인의 생명줄입니다. 거기엔 모든 게 있습니다. 아침 요가 프로그램, 점심 무료 급식, 오후 운동 교실, 노래 교실, 서예반,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스마트폰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얼굴들,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동료들. 이게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작은 사회입니다. 역할이 있고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인터넷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복지관을 검색해 보세요.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일 아침 한번 가보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나와 맞을지 보세요. 프로그램 하나만 신청해 보세요. 일주일에 3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한 달만 다니면 친구가 생깁니다. 석 달 지나면 그곳이 여러분의 제2의 집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두 번째 꽃입니다. 공원 바로 옆층 아파트 2층에서 3층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산책입니다. 매일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공원이 가까우면 걷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새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층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2층이나 3층이면 무릎이 안 좋아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화재나 정전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떠오른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강조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증 증상이 50% 감소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걷는 동안 우리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하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8시에 공원을 걸으세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세요. 2주 지나면 날씨 이야기를 나누세요. 한 달 지나면 서로 이름을 알게 됩니다. 석 달 지나면 친구가 됩니다. 이게 외로움을 막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세요. 관계는 저절로 생깁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세 번째 꽃입니다. 자녀와 같은 동네.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거리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만날 수 있지만 일상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입니다. 왜 같은 집이 아니라 10분 거리일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추워서 죽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시행착오 끝에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서로 다치지 않는 거리. 자녀와의 관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 때문에 자유를 잃습니다.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응급 상황에 바로 달려갈 수 없고 일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10분 거리. 그게 최적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매일 갈 필요는 없는 거리.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서로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 함께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거리.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같이 살지는 말고 가까이 살자고 제안하세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각자 삶을 살되 필요할 때 도우며 살자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그 대화 한 번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째, 복지관 근처 집을 알아보세요. 인터넷의 지역과 복지관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주변 15평에서 20평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가서 걸어보세요. 복지관까지 몇 분 걸리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마트는 가까운지 직접 느껴보세요. 둘째, 공원 근처 저층 아파트를 답사하세요. 실제로 그 공원을 걸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대별로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산책하는지, 벤치는 충분한지, 화장실은 있는지, 안전한지 보세요. 2층이나 3층 매물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세요. 셋째, 자녀와 미래를 의논하세요.
부담 주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서로 편한 방법을 찾자고 말하세요. 10분 거리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살되 필요할 때 함께 하자고 제안하세요.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온기로 결정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작아도 답답하지 않고 조용해도 고립되지 않는 곳. 그런 집을 찾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하실 것이 3가지 중 몇 번째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복지관 근처 집 알아보기. 2번 공원 근처 저층 아파트 답사하기. 3번 자녀와 미래 의논하기. 여러분의 다짐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갑니다. 댓글로 나누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이 들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발기는 혈관, 신경계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기저질환을 확인해야 안전하다. 음경에 피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가둬놓아야 발기가 잘 된다. 혈관이 좁아져 음경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 상태에서 발기부전제를 임의로 복용하면 심근경색증, 뇌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발기부전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음경으로 들어가는 피의 흐름이 뚝. 발기부전 원인은 발기부전은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신적 원인으로는 성기능에 대한 부담감,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있다. 신체적 원인으로는 동맥경화, 당뇨병, 호르몬 문제, 노화 등이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발기부전이 최대 4배 더 증가한다. 질병관리청 자료. 혈관이 좁아진 동맥경화가 있으면 음경으로 들어가는 피의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음경 안에 들어온 피를 가둬놓지도 못해 발기력이 떨어진다. 중년 남성의 큰 고민. 갱년기 증상 너무 심해. 클로스. 갱년기 증상이 심한 중년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성기능, 정액의 양과 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당뇨병, 과음, 비타민 결핍 같은 말초신경 이상이 있어도 발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뇌졸중, 척추질환, 파킨슨병 같은 중추신경계 문제가 발생해도 발기에 영향을 미친다. 회사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심한 경우 성욕 저하와 함께 발기부전 징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발기부전 치료제 먹은 후 침실에서 쓰러지다. 왜?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되는 질산염 제제 의약품과 발기부전제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심장-뇌혈관에 큰 문제를 일으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미국 FDA 식품의약국의 자료에 따르면 특정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후 사망한 환자들은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심방세동 등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을 갖고 있었다. 평소 검진을 하지 않으면 심장병이 있는 줄 모를 수 있다. 이때 함부로 발기부전제를 먹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남성의 자존심 지키려다. 나의 건강부터 체크해야. 발기부전 치료제는 꼭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다.
약국 구입이 번거롭다고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 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증 발생 등이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속적으로 가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판매자를 단속하는 이유다. 가짜는 국내 허가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 포장 형태로 만들어져 정품과 구별이 쉽지 않다. 발기부전 징후가 보이면 먼저 나의 건강부터 체크해야 한다. 스트레스, 과음, 흡연 점검부터 시작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귀찮다고 임의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다가 오히려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괜한 남성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침실에서 망가질 수 있다.